일주일 전에는 정말 이 집 10억에 계약하고 정말 잘 계약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13억에 사겠다는 거야. 그럼 마음이 어때요? 계속 이제 내가 잘못 계약했구나. 을도 마찬가지. 내가 괜히 계약했다. 요즘에 집값이 또 떨어지던데 이 계약을 깰 수가 있어요. 이 제도를 뭐라 부른다? 배움윤법, 시험윤법.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매매가 나왔네요. 매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임대, 매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매. 한자를 봐보세요. 한자. 이 매자가 무슨 매자죠? 팔매자. 여기도 매. 무슨 매자? 살매자. 법률용어로 하는 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만 알아도 거의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팔고 사는 걸 우리는 매매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는 거냐면 계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약이란 말을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이란 거는 서로 합의만 있으면 이게 바로 계약이거든요. 계약이 뭐라고요? 합의라고. 합의. 서로 합의가 되는 걸 우리는 계약이다라고 하거든요. 팔고 사기로 합의를 봤다. 이게 바로 매매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계약금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우리가 매매를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하고 뭘 주던가요? 계약금 주죠. 네, 다 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약금 들어보셨나요? 해약금은 아마 아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해약금 문제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 올해 두 번이나 쉬었어요. 그동안 계속 나오다가 작년, 올해 쉬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중. 자, 여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 매매를 합니다. 매매. 정확하게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그럼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얼마에 계약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서 10억에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있죠. 자격증 따서 이런 부동산 중개업 가면요. 여러분이 정말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금액 맞추는 거 있죠. 매매를 할 때. 매도인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매수인도 기분 나쁘지 않게. 여러분이 중간에서 이거 중개를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잘 깨지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다가 이게 깨져버리면 중개보수도 못 받고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항상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둘이 만나 10억 원에 팔고 사기로 합의를 봤답니다. 그런데 을이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이제 합의만 받고 자기는 주말에 시간이 난대요. 그래서 주말에 계약서를 쓰겠대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서로 10억 원에 팔고 사기로 뭐가 됐다고요? 합의가 됐어. 합의는 됐는데 계약서는 주말에 쓰기로 했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갑과 을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성립 안 했을까요?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계약이 성립 안 했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 안 한 일반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계약이라는 거는 특별한 방식의 제한이 없어요. 서면으로 하든 구두도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서면은 종이 쪼가리에 계약서 쓰는 거, 구두는 서로 말로 합의 보는 거. 여러분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구두상 합의를 봤으면 설령 계약서를 안 썼을지라도 이미 둘 사이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계약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여러분 다 계약서 쓰잖아요. 이미 계약은 성립했거든요. 근데 또 별도로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증거 남기는 겁니다. 굳이 왜 증거를 남기려고 할까요? 그렇죠. 분명히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딴소리 할 수 있어. 딴말 할 수 있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판다고 했어. 왜냐면 이 사람이 보니까 을과 합의를 봤는데 다음날 다른 손님이 왔는데 12억에 사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언제 판 적 있어. 언제 판다고 했어.
딴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남겨둔다고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증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뭔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증거 싸움이거든요. 증거. 소송이란 거는 증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잘 남겨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약서 안 썼을지라도 이미 합의가 됐으면 계약은 성립했다. 하지만 다 우리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 쓰게 됩니다. 대우민법, 시효민법. 자, 이제 각과 을이 주말에 딱 만나서 계약서를 씁니다. 매매계약서 씁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뭐까지 정하던가요? 계약금은 제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매 돈이 그런 거예요. 제가 좀 계약금은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또 정하게 되죠. 계약금. 계약금을 정한다고요. 뭘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합의니까 이것도 뭐죠?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계약을 두 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매매계약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적 관점에서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두 가지 계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계약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계약금 계약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통 계약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 정도 하던가요? 10% 정도 하잖아요. 그럼 딱 정해진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합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거래 관행상 우리 그냥 10% 정도 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그냥 다 그렇게 하던데 우리 그냥 10% 합시다. 그래서 1억 원의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또 이야기를 꺼내요. 아, 근데 미안한데요. 오늘 제가 계약금 못 줄 것 같아요. 왜요? 물어봤더니 자기 돈이 지금 주식하고 펀드에 묶여 있대요. 그래서 환매를 해야 된대.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된대. 그래서 딱 3일만 좀 기다려 달래요. 그 말은 이 둘 사이에 지금 이미 합의를 봤죠. 그리고 계약금도 1억 주기로 합의를 봤죠. 근데 이 을이 아직 갑에게 계약금을 준 거예요? 아직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 들어갑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성립 안 했을까요? 일반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계약금도 안 줬는데 무슨 계약이 성립해요? 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계약이란 거는 서로 합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10억 원에 팔고 사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미 이 둘 사이의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령 아직 계약금 안 줬을지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했거든요. 네, 이 점 조심합니다. 대우민법, 시효민법.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을이 약속했으면 약속 잘 지켜요. 그래서 이 을이 갑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계약금 1억을 갑에게 줬습니다. 이미 매매가 성립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계약금을 주거든요. 계약금을 또 왜 이렇게 주는 걸까요? 이미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서도 썼는데 왜 또 이렇게 또 계약금을 주게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증거 남기는 겁니다. 증거 남기는 거. 예를 들면 계약서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증거가 없잖아. 그럼 돈이 넘어갔다는 거 있으면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금이라는 거는요. 성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증약금의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증약금. 이 계약금의 성질이 증약금이라고요. 여러분들 증약금은 낱말 그대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서 돈이다. 이 말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 해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뭐한다? 해지한다 이 말이죠. 계약을 깨는 걸 해지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계약을 깨는 걸 뭐라고요? 해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넘어갔으면 이 계약금을 통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해약금의 성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위약금이란 말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위약금. 위약금은 낱말 그대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몰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약금의 성질,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해약금. 대우민법, 시효민법. 그러면 우리 가볍게 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얼굴들을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결혼 안 한 미혼도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그래도 결혼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이걸 법률 용어로 혼인이라 하거든요. 혼인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이래요. 결혼도 계약이랍니다. 맞습니까?
결혼도 계약이래요. 일반인들 잘 이해 또 못해요. 아니 세상에 무슨 결혼이 계약이야. 혼인이 왜 계약이야. 왜 계약일까요?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혼인계약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혼인계약을 했어요. 혼인신고했어요. 법적 부부가 됐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음대로 못 헤어져요. 혼인하게 되면 그 혼인계약에 구속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구속된다고. 내가 살다 보니까 살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등 돌리고 갈 수 없는 게 혼인이거든요. 혼인계약에 구속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만나서 뭘 했다고요? 계약을 했다고요.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에 뭐가 되냐면 구속을 받게 돼요. 이걸 계약의 구속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깰 수 있는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계약 마음대로 못 깨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계약을 못 깨. 깰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어려워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자주 바뀌죠.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정말 이 집 10억에 계약하고 정말 잘 계약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13억에 사겠다는 거야. 그럼 마음이 어때요? 계속 이제 내가 잘못 계약했구나. 이 계약 어떻게 깰 방법이 없을까? 을도 마찬가지. 내가 괜히 계약했다. 요즘에 집값이 또 떨어지던데.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를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원래 이 계약에 구속되니까 이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 없는 건데 네가 이 계약에서 빠져나올 방법 하나 인정해 줄게. 만약 너 있잖아. 너 이 계약을 깨고 싶잖아. 네가 이 계약을 마음대로 깨게 되면 갑에게 손해가 생긴대. 그렇잖아요. 이 갑은 계약을 했는데 우리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계약을 깨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죠? 매도인. 그러니까 너 있잖아. 네가 이 계약을 마음대로 깨게 되면 갑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너 있잖아. 좀 네가 포기할 게 있어. 너 돈 있잖아. 이 줬던 돈 있잖아. 이 돈을 포기해서 갑에게 주면 너 이 계약 깰 수 있어. 그래도 너 계약 깰 거야? 물어보는 거죠. 아, 나는 도저히 이 계약 유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계약을 깨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계약을 깨는 거라고요? 계약금을 통해서. 그럼 이 계약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요. 계약금만큼 손해를 보면 이 계약을 깰 수가 있어요. 이 제도를 뭐라 부른다? 해약금이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반대서 가게 되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시장이 계속 우상향이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또 이제 몇 개월에 지금 꺾였지만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제가 봤을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계속 오르기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받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계속 우상향 곡선이다 보니까 이 갑이 분명히 10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우리 집 앞으로 GTX역이 신설이 된대. 그래서 갑자기 막 부동산이 호가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억에 나는 계약했는데 벌써 호가가 15억이랍니다. 그럼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계약을 깨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우리 강남권에서요. 이 매도인들이 계약을 깨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잘못 계약했으니까 계약을 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매도인도 마찬가지. 이 계약을 마음대로 깨게 되면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기니까요. 너 있잖아 계약을 깨고 싶어? 그러면 너 있잖아 너도 을에게 계약금만큼 주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을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 깰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갑은 그러면 이 을에게 얼마를 줘야 계약을 깰 수가 있을까요? 1억일까요? 아니면 2억일까요? 2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배액상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갑자기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이 을은 1억을 손해보는 건데 이 갑은 2억 줘야 되면 갑은 2억 주는 거잖아요. 2억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갑이 2억 손해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1억은 을로부터 받아놓았던 돈이고 자기 돈 얼마죠? 1억. 그러면 토탈 2억. 그래서 배액상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 짓습니다. 해약금이라는 거는요. 해약금이라는 거는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계약금만큼 손해를 보고 이 계약을 깨는 것. 이게 바로 해약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거든요. 언제까지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매수한 사람이 이미 중도금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계약 깰 방법은 아예 없다.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깨는 것 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이 계약 관계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계속 계약 관계를 깰지 언제가 마지노선이 될까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이 중도금이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계약을 깰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그러면 용어 한 가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파는 사람이죠. 이 사람 사는 사람이죠.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파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예, 여러분 매도인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사는 사람은요 매수인이라고 또 바로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을 왜 매도인이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 당연히 팔매자 살매자니까 매가 들어가요. 그럼 이거 차이점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는 도를 썼죠? 여기는 수를 썼죠? 이거만 알면 되겠네. 이 도자가 뭐냐면 건네주다 도자예요. 이 사람은 팔았으니까 이 건물을 매수인에게 건네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네주다 도자를 쓰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받을 숫자죠. 이 건물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해 주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한자 보니까 그게 맞겠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집중.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문제. 자,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이 매도인이 계획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질문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그렇죠. 잘하시네. 이미 중도금이 넘어갔잖아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도금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 상환하고 해지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